당신 암이래. 그것도 3기라는데. 이제 어쩔 거야? 남편의 검진 결과지를 손에 쥐었을 때 제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나 충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하게 차갑고도 서늘한 절망이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40년 종살이 갔던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으려던 참이었거든요. 가방 안에는 이미 도장을 찍어둔 이혼 서류와 재산 분할 명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남편이 퇴근하면 식탁 위에 던져놓고 집을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오늘일까요? 왜 아버지는 아니? 이 세상의 신은 저에게 이토록 잔인하고 고약한 장난을 치시는 걸까요? 여러분께 정말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40년 내내 나를 무시하고 가스라이팅을 일삼고 외도까지 하며 내 영혼을 갉아먹던 남편이 이혼 도장 찍기 딱 1시간 전에서야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사람 도리가 있지. 아픈 사람 두고 어떻게 떠나나? 간병해야지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이 내린 인과응보이자 천벌이다. 당장 내쫓아라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추악하고도 진실한 고백을 하려 합니다. 남편의 암 소식을 듣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눈물을 닦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실 변기 앞에 주저앉아 가방 속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갈기갈기 찢어 변기 물에 내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남편이 가여워서도 아닙니다. 이 남자를 이 상태로 버리고 나갔을 때 자식들에게 받을 비난과 사회적 시선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남자를 간병하다가 내가 먼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이 남자가 죽고 나면 내 인생의 억울함은 누가 보상해주나 하는 지독한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이강석 씨와 저는 1980년대 초반 중매로 만났습니다. 그 시절이 다 그렇듯 여자는 그저 살림 잘하고 남편기 살려주면 그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강석 씨는 유독 그 가부장적인 권위를 폭력적으로 휘둘렀습니다. 경제권을 단 1원도 내주지 않고 제가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깎아온 영수증까지 검사하며 내가 푼 돈이나 빼돌리니까 집안 꼴이 이렇다며 타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얘가 머리가 나빠서 내가 가르치느라 고생한다는 소리를 시부모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던 남자였죠. 결정적으로 10년 전 그가 친구의 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영혼은 이미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애들 결혼할 때까지만 참자. 애들 앞길 막는 애미는 되지 말자. 그렇게 자식들을 방패 삼고 제 심장을 깎아내며 버틴 세월이 무려 40년입니다. 드디어 막내딸까지 시집을 보내고 남편과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지 딱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자꾸 소화가 안 된다며 헛구역질을 해대길래 마지막 돌이라 생각하고 제 돈을 들여 종합검진을 받게 한 것이 제 인생 최대의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의사는 너무나 무심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위암 3기, 림프절 전이 의심. 당장 입원해서 수술 스케줄을 잡지 않으면 예후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이죠. 병원 복도에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는 남편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연민을 느끼는 대신 저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더 굵고 단단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철커덩. 제 인생의 해방구는 그렇게 다시 닫혀버렸습니다. 여보, 나 죽는 거야?
의사가 정확히 뭐래? 나 무서워. 나 좀 살려줘. 사자처럼 포효하며 제 위에서 군림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이제는 물에 젖은 솜처럼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평생 제 손 한 번 따뜻하게 잡아준 적 없던 그 투박하고 거친 손이 죽음 앞에서는 이토록 비굴하게 저를 붙잡더군요. 저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병원의 하얀 벽면만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강석 씨, 당신은 암이라도 걸려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동정이라도 받지. 내 가슴 속에는 당신이 지난 40년간 차곡차곡 심어놓은 암세포가 수천 개, 수만 개는 더 있는데 내 마음의 병은 누가 진단해주고 누가 수술해주나. 이것은 단순히 한 남자의 암 투병기가 아닙니다. 한 여자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가정이 소리 없이 무너지는 기록이자 사회적 도덕과 개인의 생존 본능 사이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 한 인간의 처절한 고해성사입니다. 저의 이 기가 막힌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정말 천하의 몹쓸 년인지 아니면 저라도 그랬을지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이제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 그 장막을 하나씩 걷어보겠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히고 병동에 입원하는 날 저는 짐을 싸면서 몇 번이나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의 환자복과 속옷, 세면도구를 챙기는데 제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짐을 싸서 집을 나갈 준비를 하던 제가 이제는 남편을 살리겠다고 병원 짐을 싸고 있다니요. 이것보다 더한 코미디가 어디 있을까요? 병원은 거대한 늪이었습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시커먼 늪 말입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이었다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취에서 깬 남편은 예전에 그 독불장군 같던 성격이 병마와 결합하여 괴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남편의 신경질은 극에 달했습니다. 독한 약물이 몸속으로 들어가며 세포를 태워버리는 통증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모든 고통의 화살을 제게 돌렸습니다. 물 가져와. 입안이 타들어가는데 너는 옆에서 졸음이 오냐?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새벽 3시 쪽잠을 자던 저를 흔들어 깨우며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컵을 건네주면 물이 너무 차갑다며 제 얼굴에 뿌려버리기 일쑤였고 죽을 정성껏 끓여가면 냄새가 역겹다며 국그릇을 바닥으로 쳐버렸습니다. 내가 암 걸린 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맨날 나한테 바가지 긁고 스트레스 주니까 내 몸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너 지금 속으로 좋지? 나 죽으면 이 집도 내 거 되고 자유 얻으니까 좋아서 입이 귀에 걸렸지? 남편의 망상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는 제가 가져다 주는 약조차 의심했습니다. 내가 독약을 타서 나를 빨리 보내려고 하는 거 다 알아. 라는 소리를 병동이 떠나가라 질러댔고 옆 침대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저를 동정 섞인 눈으로 때로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수치심을 견디며 매일 남편의 오물 묻은 시트를 갈고 그의 욕설을 밥처럼 얻어먹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자식들의 태도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 병실을 찾아오는 아들과 딸은 남편의 짜증을 5분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 슬쩍 병실 밖으로 나가버리곤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파서 그래. 아픈 사람이 무슨 제정신이겠어. 엄마가 좀 참아줘. 엄마 아니면 누가 아빠를 돌보겠어. 자식들에게 저는 엄마이기 이전에 자신들의 일상을 지켜주기 위한 무보수 무기한 간병인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친구를 만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저에게는 24시간 병실의 퀴퀴한 냄새와 소독약 향기, 그리고 남편의 독서를 견디라고 당연하게 요구했습니다. 효도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오롯이 제 등에 떠넘긴 채 말이죠. 어느 날은 남편이 통증 때문에 미쳐 날뛰며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진 흉측한 몰골의 남편이 예전에 그 폭력적인 힘을 다해 제 목을 조르듯 붙잡았습니다. 진통제 더 달라고 해. 이 독한 년아. 의사한테 가서 빌라고. 너 나 죽이고 보험금 타먹으려고 일부러 나 방치하는 거지? 그의 소나기에는 아직도 저를 지배하려던 그 지독한 권위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목에 닿은 그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강석 씨, 잘 들어. 당신이 죽어야 내가 살아. 당신은 몸속의 암세포랑 싸우지만 나는 당신이라는 거대한 암세포랑 40년을 싸웠어. 내 인생은 이미 당신 때문에 썩어 문드러졌다고. 그런데 왜 죽지도 않고 끝까지 나를 붙잡고 늘어져? 왜 나를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 그래? 제 목소리는 낮고 낮았지만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손을 힘없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찾아온 정적보다 더 무서운 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냉소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미안해서 혹은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했을 텐데 이제는 그가 고통받으며 꺽꺽거리는 모습에서 묘한 해방감마저 느껴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소름 돋았습니다. 이것이 40년 학대와 무시의 결과일까요?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 증오조차 메말라 무관심과 냉소로 변하는 데는 평생의 고통이 필요했습니다. 간병이 길어질수록 제 몸도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상포진이 온몸을 뒤덮어 살을 애는 고통이 찾아왔고 밤마다 이명이 들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전화 한 통에서는 사돈댁 기운 없으니 보약이라도 좀 해다 먹여라. 올케가 잘해야 우리 오빠가 기운 차린다는 헛소리만 해댔습니다. 그 누구도 박지수라는 한 인간의 몸은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철저히 지워졌습니다. 병원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60대 여자가 아니라 이미 생명이 다한 80대 노파 같았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칼과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초점 없는 눈동자. 저는 매일 밤 병원 비상구 계단에 앉아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남자가 기적적으로 살아난다면 나는 다시 그 지옥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차라리 그가 지금 이대로 죽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저는 남편의 갈에 끓는 소리에 다시 병실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남편이 병실에서 잠든 사이 저는 잠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여벌 옷을 챙기기 위해 서랍을 뒤적이다가 구석 깊은 곳에 처박혀 있던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지옥 같은 사건의 흔적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남편의 옷주머니에서 발견된 낯선 호텔 영수증과 향수 냄새.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를 미행했고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남편과 제 중학교 동창이자 남편 친구의 동생이었던 여자의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40년 세월 제가 그를 위해 헌신하며 깎아온 발톱이 무색하게도 그는 그 여자 앞에서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남자였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약장에 있는 약을 닥치는 대로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나만 없어지면 다 끝날 고통이다.
하지만 죽음조차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제 곁에는 울고 있는 어린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 침대 곁에서 미안하다는 말 대신 이렇게 뱉었습니다. 너 미쳤어? 애들 앞길 막으려고 작정했어? 죽으려면 조용히 죽지. 왜 일을 크게 만들어?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도보다 제가 자살 기도를 함으로써 자신의 체면이 깎이고 자식들의 미래에 오점이 생기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을 유지하기 위한 부품으로 저를 고용했다는 사실을요. 상자 속에는 그 당시 제가 모아두었던 불륜의 증거, 사진들과 남편이 마지못해 썼던 각서들이 누렇게 변색된 채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한 장씩 꺼내보며 지금 병실에서 앓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암세포가 그의 몸을 갉아먹듯 그날의 배신감은 10년 동안 제 영혼을 서서히 죽여왔습니다. 지수야, 너는 참 착하니까. 한 번만 참아라. 친정 엄마의 그 말에 속아 넘어가 10년을 더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손목에 남은 가느다란 흉터가 저에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제는 내가 살아야 해. 저는 그 상자를 다시 닫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안에 서류들을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남편이 살아나든 죽든 이제 이 무기는 그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저를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저를 맞이한 것은 남편의 히스테릭한 비명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내가 목말라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일부러 늦게 온 거지. 그는 제가 정성껏 챙겨온 옷가지들을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바닥에 엎드려 그것들을 줍고 사과했겠지만 그날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옷들을 밟고 지나가 남편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석 씨, 나 이제 여기 안 올 거야.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너 미쳤어? 암 환자 남편을 두고 어딜 간다는 거야? 간병인 고용했어. 오늘 오후부터 그분이 올 거야. 그리고 병원비는 당신 통장에서 알아서 결제되게 해놨어. 당신이 평생 나 무시하면서 모은 그 돈, 이제 당신 목숨 살리는 데 써.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다가 이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독한 년, 너 천벌 받을 줄 알아. 자식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마침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아들과 딸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들은 당황하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빠 지금 항암 중이라 예민해서 그렇잖아. 조금만 더 참아줘, 응? 저는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참으라고? 40년을 참았고 이 사람 암 걸리고 6개월을 병실 바닥에서 잤어. 내 몸에 대상포진이 피고 이명이 들려도 너희 중 누구 하나 엄마 괜찮아? 라고 물어본 적 있니?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물 뿌리고 욕할 때 너희는 아빠가 아파서 그래라며 고개 돌렸지. 이제 그 참음은 너희가 해라. 나는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서 사람답게 잠 좀 잘란다.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아빠 죽으면 어떡해. 죽고 사는 건 하늘의 뜻이지 내 소관이 아니야. 그리고 딸아, 내 아버지는 너희 엄마를 10년 전에 이미 죽였어. 이제 살아있는 건 껍데기뿐인 나다. 나는 그 껍데기라도 지키러 갈 거야. 저는 자식들의 만류를 뒤로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박지수, 거기 안 서. 이 나쁜 년아. 라고 절규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매연 섞인 공기가 그렇게 달콤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남편의 흔적이 묻은 침대 시트를 걷어내 세탁기에 넣고 가장 뜨거운 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오직 저만을 위한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 식탁에 앉았습니다. 죄책감이 아예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 죄책감보다 훨씬 큰 것은 살고 싶다는 욕망이었습니다. 남편의 암세포를 제가 대신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간병인이 아니라 그의 아내였고 아내로서의 도리는 이미 차고 넘치게 했습니다. 이제부터 일어날 일들은 오직 이강석, 그의 몫입니다. 저는 이제서야 박지수라는 제 이름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병실을 박차고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밀도 높은 시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와 아버지가 식사를 거부한다느니 간병인을 때려서 벌써 세 번째 사람이 그만뒀다느니 하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병원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평생 해보고 싶었던 문화센터의 글쓰기 수업을 등록했고 혼자서 조용한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팝콘 냄새가 이렇게 고소한지 스크린 속 주인공의 눈물이 내 눈물처럼 뜨거운지 예순이 넘어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원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끈질긴 악연이라고 해야 할까요? 수치가 기적적으로 좋아져서 통원 치료로 전환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제가 없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뀐 것을 알고 그는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결국 아들이 와서 문을 열어주었고 제가 외출했다 돌아왔을 때 남편은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살이 빠져 헬쑥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에 그 서슬퍼런 도끼가 그대로였습니다. 너 미쳤구나? 집 비밀번호까지 바꿔? 내가 암 환자인 거 전 국민이 다 아는데 마누라라는 년이 남편을 문전박대해? 그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리모컨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깜짝 놀라며 그것을 주었겠지만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차갑게 그를 응시했습니다. 암 환자면 상전이라도 되는 줄 알아? 당신이 아픈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저지른 죄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리고 이 집 당신 명의로 되어 있지만 결혼 생활 40년 동안 내 노동력이 들어간 내 집이기도 해. 조용히 있어. 싫으면 나가든가. 남편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야, 박지수. 너 내가 좀 봐주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는구나. 내가 누구 덕분에 이만큼 살게 됐는데 어디서 이혼 소리를 다시 꺼내. 내가 누구 덕분에 살았냐고. 아니, 당신이 내 덕분에 이만큼 산 거지. 당신이 밖에서 다른 여자랑 히히덕거릴 때 내가 애들 키우고 당신 부모 수발 들었어. 당신이 암 걸렸을 때 그 지독한 욕설 다 받아내며 소변줄 비운 것도 나야. 이제 내 덕 그만 봐. 당신 인생, 이제 당신이 책임져. 그날 밤 남편은 거실에서 끙끙대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일부러 저 들으라는 듯 크게 앓는 소리를 냈죠. 예전에 저였다면 물을 떠다 바치고 등을 쓸어줬겠지만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어폰을 꼈습니다. 클래식 음악 선율 너머로 그의 가식적인 신음이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식탁 위에 정갈하게 차린 밥상 대신 이혼 서류를 올려두었습니다. 10년 전 모아두었던 불륜 증거 사진들과 함께 말이죠. 남편은 밥상을 기대하며 나왔다가 사진들을 보고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응. 당신이 나를 죽이려 할 때마다 이거 보면서 버텼어. 이제 이거 법정에 제출할 거야. 당신이 아프다는 핑계로 위자료 깎으려 하겠지만 당신이 병실에서 나한테 했던 폭언 녹음한 것도 다 있어. 판사님이 누구 손을 들어줄까?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공포가 서렸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던 그가 자신의 치부가 낱낱이 공개되고 가진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앞에서는 비굴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는 제 무릎을 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암 걸리고 나서 정신이 나가서 그랬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떼어냈습니다. 강석 씨, 당신은 암세포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야. 당신은 단 한순간도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 그저 당신을 빛내주는 배경 정도로 생각했지. 이제 그 배경 사라질 거야. 혼자서 빛나보든가 아니면 그늘에서 썩어가든가 마음대로 해. 결국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재산을 안 내놓으려 버텼지만 자식들이 결정적인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아들과 딸도 아버지가 병실에서 제게 했던 패륜적인 행동들을 보며 질려버렸던 것이죠. 집을 팔고 정확히 절반을 나눴습니다. 40년 만에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수억 원의 돈이 찍힌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은행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제 잃어버린 청춘의 눈물값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의 작지만 볕이 잘 드는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남편의 짐은 단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구와 그릇을 새로 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 커튼을 달고 식탁 위에는 항상 생화를 꽂아 두었습니다. 어느 주말 딸아이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딸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라며 말하더군요. 엄마, 집이 너무 예쁘다. 그리고 엄마,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 예전에는 맨날 흑빛이었는데 지금은 꼭 연애하는 사람 같아. 저는 딸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맞아, 나 연애 중이야. 나 자신이랑. 남편은 혼자 살면서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들여다본다고 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희생을 해줄 박지수가 없으니 삶이 엉망진창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가 겪는 고통은 그가 뿌린 씨앗의 결과일 뿐입니다. 저는 요즘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예전에는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자식들 앞길 열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허락된 이 시간을 온전히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60세, 누군가는 인생의 황혼이라고 말하지만 저에게는 인생의 새벽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며 나를 지워왔던 시간들. 이제는 그 보상금을 제가 저 자신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나요? 아프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요구하나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간병인이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존중받고 스스로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저는 이제 혼자서 제주도 여행을 떠나려 짐을 쌉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에서 저는 아마도 40년 전의 어린 박지수에게 손을 흔들어 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어, 지수야. 이제 정말 괜찮아.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도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찬란한 빛이 깃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